자, 이번 시간에는 상위권. 이 상위권이 논증 공부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한 그 네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는 사교육을 좀 줄이면서 또는 안 하면서 성적은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공부는 더 잘할 수 있다.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지금 수학, 과학 분야에 세계적 성과가 없거든요. 이런 성과가 아마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분명히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하위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상위권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번아웃 되는 거를 좀 막을 수 있겠다. 어느 정도는. 자기 스스로 뭐 번아웃 되는 건 할 수 없지만은 번아웃 되는 거를 여튼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상위권이 꼭 논증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들입니다. 자, 하나하나 제가 이것들이 왜 이익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교육과정은 이제 뭐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이제 사교육을 안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더라도 초등학교, 뭐 중학교 때까지 안 하고도 상위권 됐다가 고등학교 때는 학원 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방법대로 하면. 그래서 결국에 사교육에 의지를 하는데 이 사교육의 상위권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교과서가 논증의 형태로 수학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증의 형태로 가르치지 않으면 당연히 제대로 된 상위권이면 혼자서 공부할 수가 없어요. 책만으로. 예를 들어서 파이가 무리수다. 이거는 니벤의 정리라고 그랬죠. 이건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인터넷에 니벤의 정리를 쳐보면 나오는데 근데 니벤의 정리 자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고등학교까지 배우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궁금하더라도 선생님이 권위자가 그냥 이거는 몰라도 돼. 그냥 파이를 무리수라고 받아들여. 그럼 괜찮아. 점수 나올 거야. 이렇게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논증 형태로 한 그 수학하는 법, 그 다음에 연계 개념 이펙트 같은 걸 보면 잘하는 애들은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학원을 운영을 해야 되나? 그냥 자기들끼리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보고도 충분히 개념 정리가 되고 책을 보고 개념 정리되는 학생들은 괜찮은 문제집을 스스로 풀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육과정은 일관된 방법으로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개념을 아이가 상위권이라고 해도 안심하고 받아들이기가 책만으로 받아들이기가 지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까지 갔다가 고등학교에서 그런 일관된 방법으로 중학교 과정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해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 운동, 구자는 운동이 제대로 되면 우선은 상위권 중심으로 해서 사교육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도 더 높은 성적을 낼 거예요. 그럼 이제 중하위권은 그걸 따라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중하위권은 오히려 보충 수업이 좀 필요합니다. 상위권은 기본적으로 수학의 개념을 제대로 가르치는 책이 나온다면 사교육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효과, 논증의 효과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교육이 더 줄면서도 더 높은 성적, 더 깊은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상위권 중심으로 해서. 자,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객관적으로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거든요.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안 써서 그렇지. 그리고 이상한 쪽에 자꾸 써서 이게 문제인데
노벨상에서 이 수학 과학 분야가 있죠. 과학 분야. 과학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탄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학과학 분야에 상들이 여러 개입니다. 울프상도 있고 뭐 필즈 메달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성과를 낸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희한하게 올림피아드, 그죠? 그 다음에 그 OECD 학업 성취도 이런 거는 거의 상위권이에요. 거의 상위권이니까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무언가 그 사람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꼬아서 낸 문제, 사실은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그걸 해결을 했다고 해서 인류사에서 뭔가 획을 긋거나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만 아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꼬아서 낸 문제들이야. 이런 것들은 예상 문제를 만들고 분석하고 선생들이 연락에 풀어가지고 올림피아드나 학업 성취도나 시험은 되게 잘 봐요. 우리나라 상위권이. 그런데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한 주제에 대해서 막 10년 정도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것들은 지금 힘이 약하다고요. 지금 논증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처음에 배웠던 주제가 계속해서 1년 후에도 계속해서 작동한다는 걸 느낄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또 이것을 이용해서 이걸 설명하고 또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또 이걸 설명하고 이 세 개를 이용해서 또 설명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계속 이 하나에 대한 생각을 깊게 가는 게 강제적으로 논증에서는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상위권이 저는 상위권이라면은 10%, 상위 10%를 얘기를 하고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5에서 출발을 해서 뭐 시간 얼마 투자했냐에 다르겠지만은 1, 2년 내에 초, 중, 고 과정의 모든 과생법을 논증을 할 수 있게 되는 아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분명히 이쪽뿐만 아니죠. 뭔가 누가 시키는 일 말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뭔가 블루오션을 만들어서 그 분야를 개척하는 파이오니어 정신이 있는 애들, 그런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증이라는 게.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유익함이고요. 세 번째는 이 소통하는 상위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이제 상위권, 그 다음에 선생, 부모, 누군가 가르치죠. 가르칠 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 1등이 전교 2등한테는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의 지금 교육 과정을 보면, 교과서를 보면, 전교 1등이 전교 꼴찌한테는 설명하기 힘들어요. 자, 수학은 지금 이제 제가 논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지만, 논증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위권을 가리킬 때, 중하위권을 가리킬 때, 또는 상위권도 그런 식으로 배워야 돼요. 그렇게 안 배우기 때문에 지금 성과도 없고 사교육을 결국 하고 이러는 건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가르칠 때 생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0분의 3이 없어. 왜 없어? 선생님이 그랬으니까, 책에서 그랬으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a 곱하기 x를 b라고 할 때 x를 a분의 b라고 하는 이 근거에 의해서 0분의 3은 문자 숫자 움직여서 여기 0, 3이고 0 곱하기 x는 3이 되는 x값이니까 0에다 뭘 곱해도 0이고 0을 여러 번 더해도 0이기 때문에 그런 x는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0분의 3은 없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냥 선생님이 그랬으니까 근거 없이 보통 상위권도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쳐버려요.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개념 쪽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논증을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논증을 할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공식을 적고 그냥 근거를 쓰고,
그 근거에 의해 설명하라고 그랬죠. 이걸 내가 왜 시키냐면은 자, 설명을 만약에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 A의 B 플러스 로그 A의 C는 로그 A의 BC 이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게 왜 이것과 이것이 모양이 다른데 사실은 같은지 설명한다고 한다면 근거를 드는 연습을 한 사람은 이 근거가 뭡니까? AX는 B일 때 X는 로그 A의 B 이것에 의해 설명할 수 있죠. 또는 A의 B승 곱하기 A의 C승은 A의 B 플러스 C승 이거를 써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근거에 의해서 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하고는 전혀 다르게 저는 수학이 가르쳐지고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 자 누군가에게 이걸 가르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가르치려고 했을 때 그 아이가 또는 그 상위권이 그 선생이 그 부모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근거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대상이 알고 있는지 그다음 활용법을 그래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가리킬 겁니다. 무작정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가르치기 시작할 겁니다. 논증을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라면. 그래서 전교 꼴찌한테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는 것부터 출발해서 차례차례 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지 무조건 이건 이거야 라고 해서 과정을 암기하게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비민주적이죠. 비인간적이고. 가리킬 때는 항상 그가 아는 게 무엇인지를 보고 가르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소통할 수 있는 상위권이 되면 또 어떤 점이 좋으냐면 지금은 이 논증을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선생이나 가르치는 사람의 말을 그냥 따라서 들으면 선생님이 뭐 틀린만 가르치겠습니까? 시험 문제에 정답이 나오거든요. 그게 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상위권은 또 그렇게 아이를 가리킬 거예요. 저는 그거는 되게 악순환이라고 봅니다. 이 부자논 운동으로 이 악순환을 저는 좀 끊었으면 좋겠고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밖에 없어요. 지금 현실에서는. 학원에서나 학교에서는 그걸 못해요. 지금 제도나 구조에서는. 조금씩이라도 이것을 부모님들께서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상대방이 아는 게 무엇인지를 조건을 살피고 근거를 살펴서 설명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자, 이렇게 내가 어떤 권위를 갖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배움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냥 권위로 가르쳐줘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어떤 보고서를 상사한테 보고하거나 사장한테, 회장한테 브리핑하거나 또는 광고를 따기 위해서 광고주한테 설명하거나 이럴 때는 갑을관계가 바뀌거든요. 설명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을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는 이거다라고 그냥 박박 우기는 권위에 의해서만 나는 안 와라 이러면서 설명하는 사람은 절대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을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논증을 했던 훈련을 하는 한 학생은 사회에 나가서도 브리핑할 때 회장이 알고 있는 게 뭐지? 이 사람이 어디까지 동의할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논리를 전개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학이 정답이 아니고 근거를 따지고 과정을 설명하는 학문으로 고치는 게 왜 좋다라고 생각하냐면 특히 상위권에서는 이 상대방의 조건,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 상대방이 옳다고 믿는 것이 뭔지를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식의 양으로 보면은 손석희 아나운서나 뭐 김재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일반인보다 많겠지만 뭐 석학들이나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분들을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잘해요. 그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아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아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너무 소통을 잘해. 이게 막 순환이 굉장히 잘 돼. 이런 사람은 유능하고 사회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고 부를 축적하게 될 겁니다. 근데 아는 거는 뭐 굉장히 많아. 근데 다른 사람이 도대체가 이거를 알아듣질 못해. 그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소통할 수가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학벌이 좋아도 부도 축적하기 힘들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 제가 이 소통할 수 있는 상위권을 만든다. 생각나는 게 하나 더 있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미국의 실리콘밸리 있죠.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오면 반드시 그 주변의 초등학생들한테 이 프로젝트를 설명하게 해본대요. 이거는 이쪽이 갑이 아니죠. 이 초등학생이 갑입니다. 초등학생 입장에서 이것을 설명을 해서 초등학생이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고 알아들으면 그 프로젝트는 진행을 한대요. 하지만 초등학생이 못 알아들으면 다시 이거를 설명하고 계획을 보완하라고 한답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밑바탕부터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사실은 세계적 성과도 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아인슈타인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 네가 아는 것이 만약에 너희 할머니한테 설명해서 할머니가 수긍하지 않으면 그건 사실은 아는 게 아니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논증을 할 때 일단 부모님을 이해를 시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친구들끼리도 서로 이해를 시켜보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설명을 잘할 수 있는 상위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위권도 꼭 논증을 해봐라 이런 거고요. 자, 마지막은 번아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아웃은 지나치게 쓸모없는 것에 머리를 많이 써서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때 그걸 다 써버려서 결국 정말 뭔가 성과를 내야 될 30대 이후의 공부를 못하는 그런 인재를 지금 저희는 우리 상위권을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희 카페에 보시면 뭐 이것에 대해서 김대식 교수님도 염려를 하셨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개념을 다 정리를 하고 문제를 냈는데 출제자 입장에서는 누군가는 맞추고 누군가는 반드시 틀려야 됩니다. 그래야 상위 4% 1등급을 주고 그 다음에 11%까지 2등급을 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한된 어떤 그 개념 범위 내에서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정말 국민을 어떻게 보는지 수학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고 하면서 개념을 줄여주는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개념을 줄이면 어차피 그 등급제를 없애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서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내야 돼요. 그래서 상위권이 진짜 성적이 나오려면 특정 시험, 뭐 고1 내신이면 고1 내신, 그 다음에 수능이면 수능, 그 경향 문제나 내신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이쪽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열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과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성적이 좋아서 뭐 서울대 물리학과를 갔는데도 그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님이 그러세요. 지금 애들 그렇게 와가지고 써먹을 수가 없다. 연구를 시킬 수가 없다 그래요. 번아웃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주체적으로 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성적 신경 쓰지 말고 대학을 잘 가는 게 또 우리나라에선 중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좀 문제풀이가 지금 뭐 한 문제를 자꾸 더 꼬우고 뭐 애들은 또 많이 풀고 그러니까 더 꼬아서 내고 이렇게 해서 변별력을 유지해서 이게 지금 악순환되고 있거든요. 이 싸움을 피할 수 없다면 하여튼 알고는 들어가라. 번아웃 되는 상황을. 그래서 이렇게 꼬운 문제들, 이 아이를 테스트하기 위한 문제들,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풀면은 번아웃 되기가 좋은데, 논증은 누군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진짜 궁금했던 문제들이 해결된 거예요. 수학자들이 정말 궁금했던 문제가 역사적으로 해결된 과정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끝도 없고, 저는 뭐 고등학교까지 논증을 뭐 제가 하겠습니다만 그 이후는 대학교 책 봐서 하시면 돼요. 이 공부를 계속 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가치가 있는 거다. 과생법은 수학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 예상 문제들, 어떤 특정 시험에 대한 예상 문제들은 사실은 100년이 지나면 그런 문제들은 아예 아무도 안 풀 수도 있어요. 100년 전에도 없었던 문제고. 하지만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만 해도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만큼 가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상위권들이 공부를 해도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부했을 때 저는 이것도 우리나라가 뭔가 나올 수 있다. 지금의 상위권은 이렇게 논증을 안 배우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들 푸는 게 뭐 잘하는 건 줄 알고 계속 푸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고, 지금 우리가 논증을 할 때 제가 이제 이걸 공부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은 사실은 그 프레임을 깔아주면 그 프레임을 관찰하는 사람은, 프레임이 뭔지를 보는 사람은 되게 드물어요. 그냥 프레임만 깔면 마치 그 다람쥐처럼 열심히 쳇바퀴를 돌든가 안 돌든가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논증을 하면은 계속해서 이 근거를, 이 과생법의 바깥으로 나와서 근거를 살피기 때문에 프레임을 좀 볼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입시 제도도 좀 주체적으로 바라봐서 공부를 할지 안 할지를 주체적으로 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나라 상위권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는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이런 설명을 하면, 아니, 문제집 많이 문제 풀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게 나쁜 거라고? 나쁠 수도 있다고?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저는 이제 확실하게 이걸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좋고, 아니면은 제가 다른 나라 예를 들어볼게요. 핀란드나 독일인데, 핀란드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책을 통해서 물론 확인한 일이지만, 그 핀란드의 유학 간 학부형이 쓴 책이 있습니다. 너무 프레임이 다르니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얘들은 시험 직전에 공부를 안 한대요. 우린 시험 대비 때 엄청나게 공부를 하죠. 근데 시험 때 예상 문제를 푸는 게 일종의 반칙이라고 본답니다. 반칙이라고 본대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그럼 이제 자꾸, 근데 이게 선순환이에요.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반칙을 안 하면 계속해서 문제가 어려워지고 꼬아지고, 이 문제집 풀어보고 또 저 문제집 풀어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상위권들이. 그래도 상위권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모두들 반칙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풀어봤던 문제가 나오거나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정답이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특정 시험의 경향에 맞는 문제들을 상위권들이 엄청 풀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들의 문제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별력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핀란드 애들은 시험 직전에 공부를 안 한대요. 그걸 반칙으로 본대요. 그리고 시험 끝나고 틀린 거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한대요. 저는 이게 되게 부러웠는데, 그래서 학업 성취도가 우리나라가 핀란드보다 높아도 시험은 잘 보지만 뭐 이런 쪽에서 제가 봤을 땐 전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위권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을 가려면 당연히 예상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이쪽에서 누구나 반칙을 하기 때문에 반칙이 아닌 지금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튼 이 논증을 상위권 같은 경우는 미적분까지 합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했으면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중1 되기 전에 미적분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전과정까지는 논증이 끝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학교 과정은, 그런 학생이라면 중학교 과정은 뭐 문제집 조금만 풀어봐도 성적은 100점 가까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문제 너무 많이 풀리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영재학교 같은 거 보내는 것보다는 일반 고등학교 가라고 제가 권합니다.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 가가지고 내신 관리하면서
그때부터 좀 문제를 풀어도 예, 그 개념을 다 논증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점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방법을 권합니다. 자, 이것으로 뭐 더 생각나는 게 또 있는데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이것으로 상위권이 논증 공부를 통해서 얻는 유익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